예,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의 숲 제 교육나무 강좌 오늘 벌써 9강입니다. 이제 10강 하고 종강 기념 강연하면 이제 교육의 숲 강좌는 제 2기로 넘어갈 겁니다. 제 2기는 아마도 경기 옛길 걷기 문학을 하게 될 텐데 뭐 그때 되면 더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우선 먼저 성기선 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뒤에 토크쇼 때 말씀 많이 하시고 바쁘신 분 먼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숲 이제 겨울 그 동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서히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수원에 와서 교육의 숲 얘기가 이어지고 계속되는데요. 지난 8번째까지 여러 지역을 돌면서 다양한 얘기들도 나누고 또 의견도 듣고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비록 지금 정치 시즌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 교육이라고 제가 어디 글을 썼는데요. 사실은 교육 자체가 어디 뭐 무중력 상태의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육과 정치와 사회, 문화, 경제가 다 호응을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도 쏟아지고 교육에 대한 관점들이 충돌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칫 우리 교육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충우돌 하면은 현장은 굉장히 또 황폐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오늘 다양한 게스트와 또 김대혁 박사님 모시고 수원 이야기도 하고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원이 낳은 그 정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정조께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책을 쓰셔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책은 보면 성일종이라는 넉나간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부산에 출마한 장해찬이라는 친구는 일본 사람들의 발톱 때만큼도 못한 서울 시민 이런 발언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디에서 넉나갔는지 일제 강점기가 오히려 조선 봉건 사회가 일제 강점기보다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다. 뭐 이런 넉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조에게 배워야 이런 넉나간 말을 안 하는지 우리 수원정에서 큰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 우리 김준혁 전국적 이슈가 되신 인물이죠. 우리 김준혁 한신대 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짧고 뜨거운 말씀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정 후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뭐 좀 덕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교수 티내지 말고 말 좀 짧게 하라고 그런 얘기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조 연구를 했지만 제가 연구한 것보다 더 탁월한 책을 쓰신 분이 오늘 강의해 주실 김태형 박사님이십니다. 김태형 박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연배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예전에 수원시에서 학예 연구사를 할 때 김태형 박사님이 쓰신 정조의 심리를 분석하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홀한 책을 쓴 분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김태형 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조에 대한 심리를 너무 명확하게 분석을 했고 단순한 심리 분석만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갖다가 정확히 분석을 해주셔서
역으로 정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당시 김태형 박사님께서 정조 독살설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시기도 하셨고, 또 저도 김태형 박사님의 견해와 상당히 공감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도 또 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교육의 숲에서 너무나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 그 속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의 정체성과 맞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토론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또 여러 일 때문에 또 가봐야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뉴스공장에서 우리 김 박사님 뵙고 저한테 또 힘을 실어주셔서 제가 또 기운도 나는데요. 오늘 좋은 강의가 함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고, 성기성 교수님이야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도 매주 화면으로 뵙고 있는데 오늘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에 꼭 좋은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 민주당 승리를 이끄셨던 실사구시형 행정의 달인, 그리고 정치개혁의 달인, 우리 전 염태웅 수원시장님, 경기도 부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현실감을 너무 떨어뜨리는데, 일단 경기도청 이것은 경기도 의회 회의장인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말까지 그래도 여기서 근무를 했던 제 근무처이기도 했기 때문에 장소가 이곳으로 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장소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곳에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경기도 의회 이곳을 아까 1시 반 또 지금 저녁 6시 반 두 번이나 저나 김준혁 후보나 찾게 됐습니다. 오늘 1시 반에 5 후보들이 원팀 공약 발표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교육의 숲 9번째 강좌를 우리 수원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시장이었으면 후리시의 강당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제가 워낙 경황이 없는 그 시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크게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보니까 김태형 교수님은 우리 김윤혁 교수님하고 아주 끈끈한 인연이 있던데, 지지난해죠 벌써 어려운 시험을 저나 우리 송 원장님이랑 같이 겪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제 캠프 이름이 모두를 위한 캠프입니다. 제 책 제목이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4번째 책이 모두를 위한 나라입니다. 교육 정년기가 요즘은 따로 없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나와서부터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그걸 그냥 네이티브 수준으로 다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이민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교육 정년기도 따로 없고 또 세대도 따로 없는 가운데 또 교육 공간도 실제로 구별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학습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고 또 꼰대가 되기 십상일 이럴 때여서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이란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 배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거라면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없어진 그런 시대에 대해서 저도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래서 그 자세로서는 누구나가 겸손함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한 그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꿈은 아니었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생 학습하고 그것을 또 열린 사회 속에서 함께 확산시켜 나가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현재의 과제인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화되어 있어서 갈등 구조를 다 양산해서 모든 영역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것을 반드시 개선하는 일에 교육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막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그런 이후에 편안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전투 현장에서 그 폭주를 멈추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기억나무 강좌, 9번째 강좌, 많은 시민이 같이 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오면 제가 식사라도 모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조에게 배우는 학습의 지혜인데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거 딱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핵심은 짚고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사님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기성 교수님께서 그 교육과 정치가 거의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조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훈민정음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한 겁니다. 당시 백성들이 한문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정말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활성화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목활자를 만들어서 다 소설도 읽게 하고 경전도 번역해서 읽게 하고 또 국가가 만드는 법령도 번역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 시기에 중국에서 서유기, 또 수호지, 뭐 금병매,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 우리 소설 춘향전도 그때 나온 소설입니다. 정조 때. 춘향전을 통해서 신분에 대한 문제를 타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의 딸이 판서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당시 정조 때 나온 소설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활자의 보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면서 백성들이 똑똑해지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개혁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화의 보급, 지식의 보급, 교육의 확대가 새로운 정치사회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개혁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짤막하게나마 오늘 강연 대신에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우리 성기선 원장님과 함께 서울대 사범대를 나오셨어요. 당연히 선생님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노동운동, 청년운동, 시민운동으로 평생을 바치시다가 얼마 전에 우리 염태영 시장님 모시고 정무부시장, 수원시 정무부시장으로 수원시의 변혁에 큰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실 대목은 시민이 이기는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우리 유문종 전 수원시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경기대 객원 교수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따 토크쇼가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일단 빨리 좀 우리 좋은 강사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으니까 제 인사만 드리면 저는 수원 서수원 쪽에서 살고 있고요. 수원시민 유문종입니다. 오늘 저도 공부하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요즘 어떤 놈이 나와갖고 TV에 나와서 생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정말 관권 선거이면서도 관권 선거 아니라고 또 그냥 막 가는 곳마다 공약을 다 내세우는데 그 공약에 들어가는 돈만 다 더해봐도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죠. 오늘은 또 통신비 감면해주겠다고 딱 보니까 20만 원 이상 약정 2년을 해야만 그 통신비 5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 나라가 나서서 또 교육부라는 사람들은 사교육 업체를 모든 교육청의 사교육 수학 업체를 홈페이지에다가 들여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서는 사교육비가 정말 사상 유례 없이 많은 27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 김태형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채영 소장님을 교육나무 강좌에서 보는 마지막 만남이죠.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김태영 교수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과하게 해주셔서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바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바로 잡고 넘어가면 이제 다들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박사님 하는데 저는 학위가 학사입니다. 네, 대학교 그 학부 졸업하고 석사과정 자퇴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학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일일이 맨날 교정하기가 뭐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또 나중에 이거 녹음해가지고 학력 사치겠다 저놈이 뭐 이런 사람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바로 잡고 가려고 하고요.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복잡하더만요. 어떻게 잘 찾아오셨어요? 저는 찾아올 때 정말 힘들게 찾아왔고 사실 걱정이 됩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여기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제가 길치거든요.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짜 사랑을 권하는 사회는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입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김준혁 후보님께서 소개해주신 책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라는 책은 2007년인가에 썼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따뜻한 신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우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 사랑이 수월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사랑하기 힘든, 사랑이 불가능한 사회,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를 얘기하실 겁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서 사랑을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조차 사랑을 바라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사랑을 다들 하고 싶고 받고 싶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사람들의 고통을 꼽으라면 사랑의 부재 또는 사랑이 불가능적인 결과 생겨난 고독,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에 실패하고 있을까요? 원래 많은 심리학 이론들, 특히 미국 심리학 이론들은 이걸 보통 개인의 문제로 돌립니다. 야, 네가 사랑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 네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 너는 사랑을 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데 과연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 기본 원인이 개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에 있을까요?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리는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에서 느껴보신 문제. 사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더라 했을 때. 돈이 어떤 방해를 합니까? 돈이 없으면 뭐 좀 자존심도 상하고. 네. 떳떳하게 못하니까 위축되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은 돈으로 인해 생기는 개인 간 불평등을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 간 불평등이 생기면 사랑을 못 해요. 그렇죠? 난 이제 예를 들면 누구 만났는데 사랑을 하고 싶은데 걔는 재벌가 애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벤츠 타고 뭐 좋은 데서 놀고 우리 아들 보니까 그런 친구도 사귀도 많네요. 가난한데. 근데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대체로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또 남녀 간의 사랑일 경우에는 뭐 서로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매우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돈이 방해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일단 돈이 방해하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인간관계가 너무 나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좋아하고 위해주고 하는 그런 사회라기보다는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뭐 이런 쪽의 사회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사실 화목하고 좋은 사회라는 것은 밤길을 걸을 때 혼자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뚜벅뚜벅 오면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밭소리가 들으면 어때요? 긴장하잖아요. 섬찟해져. 누구지? 여성일 경우에는 더욱더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경계하고. 자, 그런 것들이 사랑을 실패하게 만든다. 즉 사랑이 불가능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병적인 사회에 있다. 물론 사랑에 대한 무지나 오해, 정신건강 악화 같은 개인적 요인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넘어가서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 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뭘까요? 이걸 바꿔와야 되는데 PPT를 제가 엄청 기어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PPT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썼던 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넘겨서 건데요. 자, 우선 가짜 사랑의 원인으로 제가 꼽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고립적 생존 불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죠. 주변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기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나가면 다 이기적인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이렇게 이기적이었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80년대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었습니까, 그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갔다 온 분들은 다 그런 얘기해요. 80년대에 살다가 나갔다가 90년대나 2000년대 이후에 돌아온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냐?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변했다 라고 놀랍니다. 80년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응답하라 1988? 제목도 잘 안 떠오르네. 하여튼 그 드라마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인간관계가 비교적 무난했던 시절이 80년대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관계에 비교하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왜 이기적으로 변했을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생존 불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옛날에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지 않냐. 보릿고개가 있던 그 가난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생존 불안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더 당신은 생존 불안이 심해졌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비해서 오늘날의 생존 불안이 더 심하다는 주장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헛소리다. 지금은 생존 불안 없다. 배고프면 동사무소에서 먹을 거 준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앞에다 한 글자를 붙인 거예요. 생존 불안 앞에다가. 고립적이란 말을. 과거의 생존 불안은 공동체 집단 속에서 이웃들과 같이 겪는 집단적 불안 혹은 공동체적 불안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불안은요. 혼자 겪는 거예요. 개인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겪는 개인적 불안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점에서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좀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상황이 됐으면 어때요? 누구든 그래도 6끼 3끼 다 먹고 누구는 한 끼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그때는 다 2끼밖에 안 먹은 거예요. 다 2끼 먹어요. 그리고 이웃집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도 나 혼자 2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2끼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들 간에 서로 도와줘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힘내자. 올해는 흉년이지만 우리 내년에는 농사 잘 지어서 잔치 한번 크게 하자. 이렇게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갑니다. 자, 생존 불안이 있긴 있겠지만 당연히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오늘날은 어떤 상황이냐.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서로 싫어해요. 쓰레기 봉투 자기 집 앞에 보일까봐 버릴까봐 감시하고 싸우고 그래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이 온다. 한 끼밖에 못 먹는 상황이 온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불안을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 됩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 괜찮을 거야. 나만 그럴 거야. 사실 뭐 SNS만 켜봐도 다 잘 살잖아요.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세상에서 낙오돼서 이렇게 비참한 생존 불안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옛날에 화목했던 공동체가 있었던 시절에는 쌀이 떨어지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쌀을 십시일반해서 도와줘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심이 있었죠. 안 죽는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근데 홀로 고립돼서 이웃들과 차단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 불안을 겪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끝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그래서 이럴 경우 한국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살합니다. 그것도 동반 자살, 가족 동반 자살을 합니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죽어요. 자, 그러면 한국 부모들은 왜 자식까지 데리고 죽습니까? 이걸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모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어떤 생각 때문에 자식까지 데리고 죽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을 이웃들이나 친지들이나 사회가 돌봐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고 뭐 그럭저럭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왜 데리고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돌봐주지 못하는데 누가 돌봐줄까? 천대나 멸시나 받고 살겠지. 그 불행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너희들한테 살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죽자 같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 고립적 생존 불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시골 청년, 시골 출신 청년이 도시에 올라와서 취직을 하다가 잘리면, 해고당하면 집으로 갔어요. 고향집으로. 시골집으로 내려갑니다. 시골집 내려가면 어머니가 반겨주십니다. 아, 왔냐? 그러면 엄마 저 잘렸어요 또. 그러면 아유 괜찮아. 이번 기회에 또 좀 쉬다 가면 되지.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고향 친구들은 술도 사주고 그래요. 그럼 기분 좋아지죠. 막 이제 아유 잘린 거 뭐 잊을 수 있어. 이러면서 힘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로 올라와서 사회생활 시작해요.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잘리면 어떻게 할까요? 시골집, 고향집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 가면 부모님한테 더 혼나요. 너희 새끼 또 잘렸냐? 나가 되자라고 이제 무슨 낯짝으로 또 기들어와. 고향 친구들도 야, 쟤 또 잘렸대. 루저야, 루저. 저 녀석. 안 만나요, 차라리. 그러면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자소서 쓰는 거에 방에서 100장, 200장. 청년 구독사로 죽은 청년들 집에 가면 자소서가 200장씩 나와요. 혼자 생존 불안과 싸우다가 결국 자살하는 겁니다. 청년 고독사라는 말은 80년대까지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견딥니다. 그냥 죽어요. 자, 느낌이 오시죠? 어떤 생존 불안이 더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집단적 생존 불안일까요? 고립적 생존 불안일까요? 당연히 고립적 생존 불안이죠.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홀로 고립돼서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사투,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기주자가 될 겁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자식까지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 이기주의자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남이 중요한 게 없다. 나부터 살아야지. 이게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벌어진 가장 큰 비극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년대 전까지는 그래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 불안이 고립적 생존 불안은 아니었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고립적 생존 불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도 많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기주의가 나왔다는 것이고 형편없이 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인간의 질이 저하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요? 그 사람들이 또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질이 높습니까? 이번에 개혁공천, 공천혁명이 일어나서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한국인들은 정치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사익추구형입니다. 제가 분류하는 기준에 의하면.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한 몸을 다 바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정치인 돼서 돈 봉투 받으려고 하거나 고속도로를 휘게하거나 철도를 휘게하려고 하는 놈들 천지입니다. 자, 정치인의 질이 형편없이 저하됐습니다. 그럼 의사들의 질은 어떤가요?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나요? 높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증언을 조금 들어보니까 의사의 세대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답니다. 왜냐? 조금 젊은 의사들은 어려서 엄마가 의대 가라 그래가지고 공부는 잘하니까 막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의대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가득 차 있는 건 뭘까요? 보상심리입니다. 나 어려운 의대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 엄마한테 엄청 혼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보상받아야 돼. 내 기득권, 내 밥그릇 확실히 챙겨야 돼. 그것에만 집중한다 그럽니다. 젊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의료 문제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따위는 없다 그래요. 그럼 의사만 그럽니까? 교수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또 뭐 어떤 분야에 가도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좀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후대를 가르쳐서 이 세상에 기여하겠다, 교육에 뭔가 기여하겠다 이런 분 별로 없고 부모들의 권유에 의해서 교대 가가지고 선생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즉 한국인들은 밥 먹고 살라고 직업을 다 선택해요. 언론 얘기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언론은 거의 쓰레기화 됐죠. 기레기란 말이 나오죠 그랬는데요. 언론 기자들은 왜 도대체 그따위 글들을 쓰는 걸까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박들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국민들의 심판 아닌가요? 당원과? 근데 언론에서 다 뭐라고 씁니까? 비명 학살. 네? 아, 비명 행사. 그런 식으로 오늘도 막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공천과 관련이 있고 비명계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겁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건데 그런 쓰레기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이 천진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언론도 거의 믿지 않는데요. 기자들은 왜 그런 글을 쓰고 걸까요? 그런 글을 쓰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글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잘리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살 수가 없죠. 너무 무섭죠. 그걸 못 이겨내서 기자들도 기레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검찰조차 그래서 정치검찰이 되는 겁니다. 정치검찰과 맞서면 잘린 다음에 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기적인 인간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인간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는 주범은 바로 고립적 생존불안이다 라는 겁니다. 잘리는 거 무서워서 한국인들은 정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존중불안입니다. 존중불안. 한국 사회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죠. 사실 저하고 이재용하고 회장하고 누가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요 다 이재용 회장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아무 관심이 없고 이재용 회장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한국 사회는 인격 수준, 사회적 기여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돼요. 돈 많으면 막 인기를 얻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회죠. 자, 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곳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불안이 한국 사람들에게 큰 문제라는 건 분명합니다. 돈 없어서 무시당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는 다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건데 왜 이것이 과거와는 다르냐? 과거에는 불평등이 주로 어떤 불평등이 문제였을까요?
사회에서 집단 간 불평등이 문제였습니다. 계급 간 불평등. 없네요. 제가 이거 뺐는데. 자, 어쨌든 그 집단 간 불평등, 다시 말하면은 소수의 부자들과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 그 당시에는 개인 간 불평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95, 6 받았거든요. 80년대에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격차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보통 우리는 다 똑같다, 이런 의식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불평등은 주로 계급 간 불평등입니다. 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뭐 지주와 농노, 뭐 노예주와 노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불평등이 문제였던 거죠. 80년대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새로운 불평등이 시작됩니까? 개인 간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개인 간 불평등. 개인 간 불평등은 뭐냐? 얘는 노동자잖아요, 노동자. 사실은 다 똑같은 노동자라고 봐야 되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육체 노동자들은 우리는 다 똑같은 노동자야 라는 우리주의, 집단주의, 계급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서로를 다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육체 노동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공장에 다니느냐, 중소공장에 다니느냐, 아니면 영세공장에 다니느냐, 원청이냐 하청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엄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위계가 있다, 서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 없어요, 이제. 육체 노동자, 단결력이 제일 높다고 하는 육체 노동자들도 이렇게 분열됐는데요.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철저히 분열됐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만 해도 100만 학도란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 한 100만 명 됐나 봐요. 100만 명이 다 똑같은 학생이란 거죠. 그래서 100만 학도, 그럼 막 우리 100만 학도가 단결해서 전도한 일을 어떻게 하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이고, 지금은 100만 학도 그러면 당장 누가 뭐라 그럴까요? 서울대생들이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지 마. 우리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같은 급이야. 레벨이 틀리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학교 내 서열이 아주 철저하게 매겨져 있죠. 서울대 1등, 뭐 연고대 2등, 뭐 서강대 3등, 서열이 쫙 있습니다. 서울에 서열이 매겨지고 나서 지방대 서열이 시작되고, 전국 대학은 다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생들은 서로를 만날 때 그 서열을 전제로 상대합니다. 서열 7위권 대학교 학생은 뭐 12위권 학생을 만날 때는 목이 힘들어가요. 후진 대학 다니네. 근데 3위권 대학 학생이 만나면 위축되죠. 쪽팔려. 나도 저기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요즘 청년들의 심리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개인 간의 서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90년대부터. 즉 개인 간 경쟁을 시키고 소득을 재분배를 몰아주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하면서 개인 간 격차가 막 벌어지면서 개인 간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렇게 개인 간 서열 경쟁이 시작된 것은 결국 개인 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지배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9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불평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을까요? 집단적 계급 간 불평등 쪽일까요? 아니면 개인 간 불평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개인 간입니다. 개인 간 불평등. 왜 그러냐면 집단 간 불평등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터져나옵니다. 반드시. 예를 들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불평등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터져나올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그러면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집단적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계급운동, 민중운동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죠.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뭐 빈민운동 막 상승궤도를 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계급 간 불평등 문제가 주요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투쟁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90년대 넘어서면 이제 개인 간 불평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개인 간 불평등은 어떤 영역에서 터져나올까요? 이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터지지 않죠. 사적인 영역에서 터집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 뭐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관계,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 옆집 사람과의 관계, 개인 관계에서, 사적 관계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게. 그럼 해결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을까요? 해결 방식이 있을까요? 고소고발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 간 불평등 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터져나오는데 개인 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지만 개인들이 아무리 싸워봤자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사이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 불가합니다. 왜냐? 개인 간 불평등을 조장한 것은 사실상 지배층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보여요.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놈이 지금 맨날 보이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눈에 보이는 거고 나를 무시했던. 지금 위에 있는 자본가 윤석열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면 옆 사람이 당장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나랑 경쟁 대상이 되니까 옆 사람하고 죽어서 싸우잖아요. 그 참가자들이. 그걸 누가 내려다보면서 즐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시킨 놈들이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웃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랑 똑같습니다. 개인 간 불평등이 시작되면요. 바로 내 옆에서 사적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개인 간 서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려고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다. 서열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조금 잘 사는 거, 소위 이제 더 폼 잡고 사는 삶, 이걸 꿈꾸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엄청난 상처를 주지 않을까요? 서로 싸우다가 보면 괴롭히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심각할 정도로 악화시켰고 존중 불안을 극대화시켰고요. 제가 말하는 인간 혐오, 인간 증오 심리까지 지금 낳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 얘기를 잠깐 꺼내면 우리 한국 젊은이들 정치에 관심 없다고 뭐라고 하시죠. 나이 든 분들 많이. 야, 우리 때는 젊을 때가 아이 전단 물리치려고 데모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 놈들은 왜 그래? 젊은이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고립적 생존 불안을 역사상 가장 심하게 느끼는 세대가 누굽니까? 오늘날의 청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른 돼서야 느꼈어요. 어른 돼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릴 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요.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그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이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으로 성장한 친구들이에요. 고립적 생존 불안을 더욱더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기 생존이에요. 취직. 정치? 아우, 귀찮아. 무슨 정치야. 이걸 저는 좀 속된 말로 비유하면 급동이라고 아세요? 속된 말이에요, 속된 말. 급한 똥. 급동. 젊은 세대의 용어입니다. 이런 얘기를 쓰면 점잖지 못하다고 뭐라 하시던데, 아, 급동이 있잖아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급동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맛있는 음식이 왜 들어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그거 듣고 계실래요? 불가능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가히 좀 속되게 비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자기가 급해요, 지금. 아파요. 생존이 걸려 있어요. 죽겠어요. 생각만 하면 지끈지끈해, 머리가. 근데 뭐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 미래가 어떻고 인류가 어떻고 그러면 다 집어치우라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존중 불안도 심하죠.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뭡니까? 사회불안입니다. 사회불안. 대인관계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가는 거 무서워하고. 왜 그걸 무서워합니까? 가면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남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대인관계 안 하고 집으로 집거하고 안 하는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심리가 강하고 그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개인간 경쟁에서 싸워 이겨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욕망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 만사 귀찮다 그냥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죽자. 돈 모이면 여행이나 갔다 오자. 그걸 욜로라 그러나요? 요즘에? 하여튼 그런 삶으로. 애도 안 날라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과연 내가 이 세상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혼자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뭔가를 내가 내 힘으로 시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라고 믿으려면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옛날에 대학생들이 왜 대보를 잘했냐 하면 공동체 의식이 끈끈했단 말이에요. 80년대에는. 대학 들어가면 엄청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나 없이 막 니꺼 내꺼 없이 지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죽으면 그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 문제. 백만학도의 문제. 그러니까 공동 대응이 나가거든요. 근데 힘이 있는 거죠. 백만학도인데 우리가 뭐 못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이 다 혼자 생활해요. 혼자. 그러면 누가 당했어요. 무슨 일을.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길까요? 우리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닌 거죠. 그건 개 일인 거죠. 나만 안 당하면 돼요. 나는 그거 안 당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못 믿죠. 나 혼자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을 바꿔? 그래서 청년들이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거에 대해서 침묵한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부조리, 즉 계급 간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못 바꾼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표창장 위조에서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건드려요. 1대1 싸움이거든요. 자기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건 화를 내요. 한마디로 거하게는 저항하지 못하고 작은 일, 특히 개인 간 경쟁에서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다 이런 거죠. 이게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를 이기주의자로 만들고 남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성공 출세주의자로 만드는 근본 원인은 이거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근본 문제는 결국 사회에 있다. 사랑을 가로막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사랑,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 갑자기 이게 누가 떠오르는데 착한 아이. 와, 뭐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같이 얘기하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죠? 물론 안 돼서 그렇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을 일단 피할 수 없고요. 사실상 모든 정신장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은 사랑이 실패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의미도 상실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삶도 의미가 없어지죠. 과거에 한국을 발전시켰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아버지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도 갔다 오고 가서 탄도 캐고 베트남까지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일을 했을까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한 생을 바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가족이라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있어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가족을 사랑할 것 같아요?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맨날 혼인을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사랑도 안 해주고. 이래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젊은 층이. 가족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족은 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없으면 좋겠어. 자, 이런 젊은이들이 가족을 꾸리고 싶을까요? 결혼을 해서? 그러고 싶지 않겠죠. 기껏해야 결혼하면 둘이서나 살자지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죠. 만약에 가족을 꾸리더라도 자기가 국제시장에 나온 아버지처럼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 있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뭔가 열심히 일도 하고 의욕도 오르고 뭐 삶도 의미가 있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불행도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작용을 할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며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랑을 하는 대상은 무차별적으로 아무거나 다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나에게 귀중한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것이고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겠죠. 윤석열은 화성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화성에다가 뭘 보내겠다고 오늘 그런 것 같은데. 자, 인간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대상을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거기에 작용하는 심리는 뭘까요? 일단은 요구나 욕망이겠죠. 자, 나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귀중한 건 뭐예요? 그 성공과 출세를 가능하기 전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귀중하겠죠. 근데 나는 그런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 뭐 혹은 뭐 당면에서는 윤석열 어떻게든 이번 총선 때 좀 연맥이고 싶다. 무너뜨리고 싶다. 이런 요구가 높은 사람은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국민이겠죠. 또는 뭐 윤석열이 실수하는 거. 뭐 이런 게 귀중한 거겠죠. 사랑의 대상은 이렇게 요구나 욕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같은 신념 이런 것도 귀중히 한 대상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 현재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 정부이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완전히 그 일본인과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한테 누가 제일 귀중하겠어요? 우리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일본 놈들일까요? 일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한국인은 뭐 일본의 발가락 떼 아까 그런 얘기도 나온 거고 그 뭐 옛날 조선시대보다 일제 식민지 일본 식민지 강점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는 그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맞긴 맞아요. 걔네들은 더 살기 좋았을 거예요. 친일파들은. 그렇죠. 솔직한 얘기긴 합니다. 우리는 살기 힘들었지만 친일파들은 살기 좋았잖아.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걔네들은 또 동물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의 대상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엇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왜냐? 사람마다 요구나 욕망,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귀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랑의 기본적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상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데 있어요. 대상 중심적인 마음. 즉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대상 중심적입니다. 물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까지는 내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왜냐하면 나의 요구와 욕망, 뭐 가치관 등에 의해서 대상이 선택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귀중한 대상을 선택할 때는. 그러나 막상 어떤 대상이 귀중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랑이라는 마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중요할까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집니다. 나보다 대상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상 중심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지금도 그게 나타나죠. 보이죠? 그래서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또는 전우들 사이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 사랑의 대상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뭐 문화재 같은 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뭐 정조를 아주 사랑하는 아까 김준혁 후보님 같은 경우 정조에 중요한 유품이 있는데 불나면 어떻게 할까요? 몸을 던져서 막 끌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화상을 입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대상 중심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 사랑을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 나오죠. 이 사랑의 특성에 의해서.
가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대상 중심적일까요? 자기 중심적일까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 그래서 대상 중심적이지 않은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대상 중심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는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이익과 욕망에 의해서 사랑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짜 사랑을 낳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상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산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그럼 산에 가면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청소하거나 줍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뭐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그냥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자기중심적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쓰레기나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긴 주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산에서 안 내려와. 산 실력 나올 때까지 버텨요. 나와서 금도끼나 은도끼 둘 중 하나 내놔라, 이런 건 얘기죠. 휴지 주웠잖아, 빨리 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외연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랑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돌려받기 위한 사랑 하지 않습니까? 금도끼 받기 위한 사랑.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은 사실상 가짜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나한테 그 사랑을 안 돌려줘?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거. 가짜 사랑이에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이 연인들, 부부들이 그 문제 갖고 싸우거든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100만큼 줬는데 너가 돌려준 건 70밖에 안 돼. 뭐 주파다를 튕겨요. 이거는 대상중심적인 사랑은 아니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대상중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랑은 대상중심성이라는 특징은 똑같이 공유하지만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내용이 상당 정도 달라집니다. 사랑의 대상은 비생명체도 있을 수 있고 생명체도 있을 수 있죠. 자, 비생명체라 그러면 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사랑? 너무 좀 그런가요? 그러면 뭐 돌에 대한 사랑? 수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돌 이렇게 모아서 집에다 장식하고 이런 분들. 그런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같은 생명체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질 높은, 수준 높은 생명체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은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돌을 수집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수석을 딱 장식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든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그걸 뭐 기름으로 닦든 물로 닦든 그거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이 가짜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도. 그런 게 제기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요. 저 사랑에서는. 물론 너무 이제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맨날 파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인데요. 생명체에 대한 사랑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식물, 동물 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생명체는 본성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다. 예를 들면 뭐 개의 본성을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를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개를 사랑하는데 내가 개의 본성을 몰라요. 그래서 산책을 안 시켜줘요. 집에서만 키워요. 그런 건 개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개를 죽이는 거죠. 학대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에릭 프롬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걸. 죽음의 키스라 그랬어요. 난 사랑한다고 해서 키스를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요. 왜? 본성을 억누르니까. 어떤 생명체든 본성이 억눌리거나 발현되지 못하면 성장이 안 되고 심할 경우에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그 생명체의 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생명체의 본성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개를 사랑하고 싶으면 개의 본성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명체에 대한 사랑에서부터는 생명체의 본성을 귀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돼요. 이게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다른 가장 큰 질적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윤리적 문제라는 것이 제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즉,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 이게 안 돼요. 즉,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아껴주고 위해주지 않으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은 또 다른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랑이 차이가 있느냐?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가장 큰 차이는요.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인간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귀중한 대상을 사랑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귀중히 여길 때 인간 사랑이 나오는데 이 인간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귀중한 것들 중에서 인간도 귀중하다라는 판단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귀중하다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딱 물어보니까 느낌이상 후자 같죠? 후자입니다. 전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이 여러 귀중한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면 인간보다 더 귀중한 대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귀중한 대상을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용하거나 도구화하거나 할 수 있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따라서 인간 외에 인간보다 더 귀중한 대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인간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다른 모든 대상보다 인간이 가장 귀중하다라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다, 가장 귀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뭐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옛날 대성국으로 하면 사람이 먼저다? 그런 입장에 기초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냥 단순히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귀중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을 필연적으로 다른 사랑에 종속시키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평등입니다.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일지라도 개와 나와의 평등 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려동물과의 평등 문제가 제기됩니까? 개를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그릇에 밥을 먹고 개는 개밥 그릇에 주면 개가 항의하던가요? 이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겠어? 뭐 개가 그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개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밥 줘도. 자,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하면 당장 화를 내겠죠. 그런 관계에서 사랑이 가능합니까? 자, 불평등 관계에서 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불평등 관계에서는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앞에 얘기를 한번 다시 복귀해 본다면 과거에는 계급 간 불평등이 기본이었고 계급 내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평등했죠. 비교죠. 평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있었던 것이죠. 이웃,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인 간 불평등이 위주가 된 사회가 되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 서열 관계가 있는 거죠. 나보다 서열이 아래거나 위거나. 이러면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 불평등이 시작되면 사랑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입니다. 설사 똑같은 서열, 나하고 똑같은 서열의 친구를 찾았다 하더라도 또 둘 사이에 서열 경쟁을 해요. 혹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게 못 지냅니다. 이런 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인간관계가 평등해야 됩니다. 평등은 사랑의 전제 조건이죠. 이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꿀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당연히 꿈꾸겠죠. 왜냐? 평등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하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데 관계가 불평등하면 사랑을 가로막고 방해하니까 평등한 세상을 바라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인간에 대한 사랑은 진보주의와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 본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사랑이다.
그 본성을 알고 그걸 아껴주고 위해주는 것이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 본성이 뭔지 알고 그것을 아껴주고 위해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건데요. 인간에 대한 사랑, 왜 인간을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인간이라서 사랑한다. 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그게. 자, 인간을 인간이게끔 해주는 게 뭘까요? 인간 본성이에요. 그 인간이라서 난 인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나는. 인간 본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너무 귀중하고 좋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좋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쉽게 인간이라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건데요. 자, 개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개를 왜 사랑하겠어요? 개가 개라서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한테 개를 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아서 사랑해요. 이러면 그 미친놈 아니에요? 고양이를 사랑하지 왜를 개를 고양이 같아서 사랑한다. 개가 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개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 본성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이라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간단하죠? 인간이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성만 상실하지 않으면. 물론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 인간 본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현재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 윤석열이나 한동훈 사랑하지 않잖아요. 네. 인간 본성을 상실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증거하죠, 오히려. 인간을 해치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인간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범위가 어떨까요? 좁을까요? 넓을까요? 넓죠. 무제한적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내 인간이니까. 인간을 사랑하는데 조건은 인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사랑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인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배타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류애입니다. 인류애. 그래서 소위 형제라고도 하죠. 형제의 인류애입니다. 전혀 배타성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 본성을 상실하는 놈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극소수를 뺀 나머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특징은 범위의 무제한성이다. 무한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범위가 좁은 사랑을 하는 인간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고립된 사랑이든 뭐든 가짜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범위가 좁을 수가 없거든요. 범위가 좁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머니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 할 때 그 자식이 일단 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만 사랑할까요? 내 자식의 친구도 사랑할까요? 원래는 친구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친구들이 놀러 오면 어땠어요? 밥 해주고, 사탕 있으면 간식도 오히려 하나 더 챙겨주고, 어려운 친구 있다 그러면 막 해주고, 되는 만큼 도와주고. 네, 맞습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원래.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어때요? 친구 오면 쟤 좀 오지 말라 그래. 쟤 공부 잘하니? 부모님 뭐 하시냐? 사탕 있는데 너 혼자 숨어서 먹어. 자,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맞아요? 자, 이 부모는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인간이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도구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좁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서로 사랑할까요? 자, 지금까지 논의에 비춰보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지배 복종의 관계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네, 사랑 안 합니다. 자, 둘이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줄 안다면 이따위 짓을 하겠습니까? 그 한국의 지배층은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들일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지 못한 자들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도구로서의 뭐에 대한 사랑이거나 자기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사랑이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 대상 중심적이냐 아니냐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범위가 좁은가 넓은가. 어떤 사람이 딱 자기 패밀리만 챙긴다, 검찰 하나에만 챙긴다, 가짜 사랑이죠. 설사 부하한테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뭐 챙겨줘도 그건 다 가짜 사랑입니다. 범위가 좁다면.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배제와 차별, 배타성이 없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인간이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능력인데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은. 이 능력이 개개인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합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일단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악당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이 끔찍한 환경으로 인해서, 즉 고립적 생존 불안이나 존중 불안으로 인해서 다소 이기적인 성향을 보일 수는 있어도 악한 인간은 될 수 없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빠지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개인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역사 혹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잘못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사랑이 하는 사회적 역할은 뭘까요? 사회적 차원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될 수 없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끈은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겠죠.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돼요. 똘똘 뭉쳐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정신 건강이 나빠질까요? 아니면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면 힘도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엄청난 힘도 가지게 됩니다. 즉, 인간을 성장시켜요. 시야도 넓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힘도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뭉쳐서 서로 똘똘 뭉친 집단은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진보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보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면 할수록 역사는 진보하는 겁니다. 거꾸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혼자 이기주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역사는 후퇴하거나 사회는 붕괴하는 겁니다. 사랑은 역사를 떠미는 하나의 진보적 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이 사랑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나약해져서 무력해져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사랑의 관계를 계속 확대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진보하겠죠. 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랑에 기초란 얘기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나는 인간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데 자연을 사랑한다. 있어요, 진짜로. 그 원령공주 같은 사람.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원령공주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온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니까 인간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래. 인류를 절멸시키려고. 지구를 살리자.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자연을 사랑한다든가 돌고래를 사랑한다든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글에서 살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옛날에 이미 그 자연에서 발견된 소년들 구조한 경험에 의해서 심리학계에서 확인됐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랑을 못해요, 걔네들은. 사회적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사회적 욕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늑대예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은 결국 어디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 관계나 양육자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사랑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면 결국 사람은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뭔지 알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랑을 받아봤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되니까. 거기서 사랑의 능력만 갖추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뭔지 모른다. 받아본 적도 없다. 윤석열처럼 어릴 때 사랑은커녕 고무옷으로 맨날 맞기만 했다. 그러면 사랑이 뭔지 알까요?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사랑의 능력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동물은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지 못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김건희는 개를 사랑할까요? 자기가 키우는 토리를. 말씀드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김건희는 개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는 개를 어떻게 대하느냐? 히틀러가 개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히틀러가 개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개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손에 들고 있던 게 뭘까요? 채찍입니다. 아주 살벌하게 때려요. 말 안 들으면 이게 감이 덤벼. 김건희가 거의 그렇게 개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쥐잡듯이. 동물농장에 한번 나왔었는데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임기 초반에 김건희가 개를 막 아주 엄격하게 대해요. 막 칼같이 막.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저앉아가지고 개들하고 앉아가지고 아유 개를 그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딱 그 순간 왔어요. 아, 저 새끼 지 얘기하는 거네. 맨날 집에서 이렇게 채찍으로 만나면 저게. 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기에도 저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를 잡는 거지. 윤석열조차 저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는데 뭐 김건희가 개를 사랑하겠어요? 동물보호운동 다 개뻥이죠. 자, 그래서 김건희 같은 사람은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뭐 가족에, 뭐 이성에 있고, 근데 자기애도 있고 한데요. 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형제, 가장 중요한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 노력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기본으로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저는 사회라고 봅니다, 사회. 개인적 노력은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한번 보시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앞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주인인 사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저저번 대선인가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나왔잖아요. 그 구호가 나온 건 참 좋은데요. 그 구호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누가 먼저인 시대라는 겁니까? 사람이 먼저인 시대면 그런 구호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겠어요? 근데 다들 그 얘기 나오니까 막 가슴이 울컥. 그래, 사람이 먼저였지. 그럼 지금은 뭐가 먼저인 거예요? 돈. 그죠? 돈이 먼저인 사회. 뭐 권력이 먼저인 사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사회. 즉 인간이 주인인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려면 에릭 프롬 말을 빌자면 인간이 최고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돈보다 아래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사회는 안 돼요.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위치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 생존 불안이 없는 사회, 기본 사회. 뭐 이재명 대표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죠. 사랑이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있으면 어떤 사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기본소득이 있다면 기자들한테 야 이번에 이재명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왜곡하는 기사를 하나 써. 그럼 기자가 네 하고 쓸까요? 기본소득이 있다면? 안 씁니다. 왜? 안 쓰면 잘릴 수 있죠? 너 잘리고 싶어? 아, 자르라라 이 새끼야. 나 잘려도 안 죽는다. 기본소득이 있다. 이러면 타협을 안 해요. 지금 기자들은 왜 그걸 써요? 잘리면 답이 없거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걔들. 뭐 미워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기사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지만 또 각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걔들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에 저항이 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 갑질당하는데 한국 사람들 거의 참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한 80%는 참는다 그래요. 근데 갑질을 당하면 그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근데 왜 참아요? 대부분은 그거죠. 저항했다가 잘릴까봐. 그러면 밥줄 끊기니까. 자, 기본소득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겠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감내하지 않겠죠. 차라리 기본소득 받으면서 버티더라도 그런 수모는 겪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합니까? 평등 관계에서 발생합니까? 위계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다. 명줄 지고 있는 관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도 대학 교수가 그 여자 강사를 성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목줄을 쥐고 있어요. 교수를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추천해주고 뭐 이런 걸 다 쥐고 있어요. 밑보이면 잘려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희롱해도 참아요. 근데 앞으로 기본소득 있으면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안 참죠. 이 새끼 따기한테 딱 때리겠죠. 시키놓고 고소한다. 그러면 잘릴 수도 있겠지만 알려도 안 죽잖아요. 자, 저항권. 실질적으로 저항권이 있으려면 생존에 대한 보장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존엄유지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나쁜 짓 하며 살기를 원할까요?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살길 바라지 나쁜 짓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왜들 불의와 타협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잘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만약에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정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비율이 최소로 잡아도 80% 넘는다고 봅니다. 즉 기본소득만 보장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에 당당히 맞서고 불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80% 이상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이제 갑질, 성희롱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면 오히려 자기만 깨지는데 다 나가버릴 텐데 회사가 망할 텐데. 또 불의한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내부 고발 같은 거 못하도록 압력 가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비리도 사라지겠죠?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단순한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수구 세력들, 극우 세력들이 기본소득을 미친 듯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걔네들 감이 없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이제 저것들을 내 마음대로 후릴 수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없게 될 텐데 이거 큰일이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저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무조건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되고 나서는 뭐 기본사회로 가야죠. 더 많이. 그런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해방되고
또 개인 간 경쟁이 무익하다,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평등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번 총선에서 일단 박살을 내야 되겠죠. 자, 요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진짜 사랑을 권하는 사회를 생각하면서요. 저희 교육의 숲의 정식 명칭이 나란히 함께입니다. 나란히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나와 평등하게 놓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고스란히 뭐 이런 말 하죠. 나란히. 근데 평등을 말씀하셨어요. 함께는 나란히 함께 사랑하는 거죠. 그죠? 정말 여기 우리 박소희 실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정말 나란히 함께 교육의 숲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격동적인 강의, 중간중간 우리들의 씹을거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격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듣고 말씀의 포문을 여시기로 했던 우리 유문정 대표님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시민이 이기는 진짜 교육은 뭔지 오늘 강의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랑에 메말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주변을 한번 살피고, 제 스스로가 남을 아니면, 주변을 사랑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평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좀 오면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생각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 사회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이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빠르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경계가 좀 허물어진다는 것은 또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좀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는 이런 좀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급한 변화들은 요번 저도 이제 총선에서 이렇게 좀 출마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선거구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바뀌는 게 그냥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인구 구성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부천이나 안산에서는 줄어들고 또 이제 화성이나 평택에서 늘어나고 같은 경기도에도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저는 이제 염태영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이미 벌써 지나가 있는 거고, 학교라는 울타리도 이제 다 없어지고, 어쩌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학교 바깥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뭐 가정이라고 하는 뭐 고정적인 걸 떠나서라도 뭐 사회적인 여러 영역들에서 교육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교육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삶의 온전한 성장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개인들이 어떤 생각과 지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행동 방식과 문화를 습득하고 또 그거를 좀 삶 속에서 풀어내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작하는 서두에서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 또는 장소,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현장들을 생각을 좀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생활 공간, 마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어떤 인간에 대한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각적인 힘,
또는 뭐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우리 교육에 좀 미래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사회의 문제가 교육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의사들 그 파업한다, 뭐 정원한다, 서로 저항한다 이것도 보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교육의 문제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공부 잘하면 의대 가라. 생명 존중이고 무슨 사회에 대한 기여고 가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 잘하면 의대 가라. 라고 하는 그 압박에 의해서 온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 수성하는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다 교육에서 온 거죠.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또 학교가 그걸 또 강화시키고 경쟁하고 성적 위주로 가고 저도 뭐 수능을 관장한 경험이 있어서 일조를 했다고 하면은 참 참여력을 써야 될 입장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그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든 거죠. 끊임없이 경쟁하고 학교에서 내신 성적도 상대평가, 수능도 상대평가, 사회에 나와도 기관에 가서도 뭐 직장에 가서도 상대평가. 그러니까 생존하려면 적이 있어야 되고 적을 밟고 일어나야 자기가 승자가 되는 승자의 독식, 뭐 약육 강식, 정글의 법칙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야 모두가 승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꿈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도 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직업이 분배되고 권력이 분배되고 자본이 분배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뭔가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교육다운 교육에 가려면은 그런 수단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 자체가 정말 인간답게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계속 갖추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 발이라도 전진해 나가지 지금과 같이 철저한 개인적 경쟁주의에 이기적인 어떤 사랑에 그렇게 빠지다 보면은 뭐 출산율도 낮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자가 되고 이 사회 공동체는 와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공동체 의식은 매우 강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사회 지표로 따지면 세계 최저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이 정말 가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절절한 고독감에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허전함. 지금 우리 저 유문정 저 친구인데 유문정 친구나 저나 절절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자는 항상 세상이 왕창 무너지는 것 같은 암울함을 느끼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수많은 경선 탈락자들 또 앞으로 선거에서 질 사람들 시험에서 떨어질 사람들 직장에서 떨어질 사람들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통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오늘 제가 특별히 모신 것도 사실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지나가고 또 같이 함께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서로 격려하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힘든 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뭐 저는 다 해가지고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뭐 또 할 얘기가 또 뭐 있겠습니까? 혹시 뭐 오늘 강의에 막 넘겨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막 넘기면서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생명체에 대한 사랑, 생명체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네, 조국에 대한 사랑. 우리 조국 장관님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 대한 사랑, 뭐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사랑,
그런 그 신념, 뭐 종교적 신념이든 이러한 좀 보여지지 않는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사실 그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뭐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국가 단위로서 발현된 것이라고 보고, 국가나 공동체라는 것은 공간적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 시간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과거까지 다 포괄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제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고, 이념이나 종교에 대한 사랑은 사실상 본질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나 이념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데 그 효용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간을 배제하고 종교나 이념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윤석열처럼 되잖아요. 이념을 위해서 국민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이때 희생하고. 나오는 말이 삐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이념에 대한 사랑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출발한 겁니다. 다. 그래서 인간 사랑이 없는 사랑이란 없다. 무관한 사랑이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럴 때 제가 첨언하면은 그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인사불성. 인간을 사랑하라.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국민이니까 전체 교육 시스템하고 학교의 상황에 대한 그 고통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요.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제주도를 교육 특구로 만들자. 그래서 한반도랑 따로 놀자. 그래서 비경쟁 교육, 역량중심 교육, 삶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자치도니까 되거든요, 특별법으로. 하여튼 그런 제안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교육과 접목을 한다는 데서 크게 제가 환영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 지금 대한학교가 작년 9월에 소박하게 시작된 제주도 애월에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대안교육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중심으로 제가 기강이 아니라 대안교육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강남의 교육감도 한번 오셨고 양희창 선생이라든지 아실만한 분들이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박현희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뵙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 크게 환영하고, 그리고 교육이 뭐냐, 지식의 입력도 아니면 지식의 확장도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뭐로 준비시킨 게 저는 교육이라고 제가 인식하고, 결국은 마음의 힘, 관계의 품, 이게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마음의 힘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관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카운슬링 영역에 저는 아주 관심 많고,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같은 심리학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교육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같습니다만 지역 공동체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는 개별 주체적 힘의 확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 힘, 거꾸로 아까 고립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걸 뒤집으면 주체적 힘의 확보가 객체에 대한 품이 준비되는 거고, 그거 두 개가 만나면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오늘 이제 말씀하신 많은 내용이 제 공감을 이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러나 여기 와서 느끼는 많은 그 문화적 이질감을 느낍니다. 여기서의 워딩이나 아니면 강의 중에 뱉어놓는 그 워딩들은 뭐냐면 윤석열도 사람이거든요. 김건희도 사람.
그들을 그냥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준비 안 되면 우리가 과연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 히틀러가 여기 와서 있더라도 사람으로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교육의 목표, 각자가 지녀야 될 마음의 힘이요, 관계의 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는 인간으로 대해주는 문제, 뭐 예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욕하죠, 친구들이랑. 근데 공적인 자리나 방송에서는 욕은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 호칭은 붙이기 싫습니다.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의 저는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 본성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인간을 미워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게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동포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이고 식민지로 만들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냐? 사랑한 사람이죠. 인간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신자였죠. 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정말로 악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악인이라도 다 뭐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윤석열한테 호칭을 딱딱 붙여주고 예의를 쓰고 그 사람들을 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짓말 같은 거는 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 건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허물을 버티는 힘, 깊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도전을 하다가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버티는 힘을 허물을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물을 견디는 힘이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가분이가 손 있어. 이게 직면의 치료법입니다. 허무라는 게, 이게 그런 겁니까? 네. 아니, 이게, 저는 뭐 선거에 출마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시험을 봐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뭐 대학 갈 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보니까 요즘 뭐 대학도 워낙 많이 선택을 하니까 떨어지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붙은 데도 한두 군데 있으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너무 주변의 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고 또 우리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까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뭐 교육을 떠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스스로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 견딘다는 표현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 그래서 허무라는 단어도 글쎄 그게 뭐 그 글자는 있는 것 같지만 별로 그런 느낌은 좀 없거든요. 뭐 답을 굳이 뭐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선거에서 같이 뭐 도와줬던 사람들 아니면 그 도움이라는 게 뭐 크든 작든 간에 주변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던 사람들, 또 마을에서 뭐 선거 떨어졌다고 밥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또 선거 떨어졌다고 뭐 그분들하고 담을 쌀 것도 아니고 또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힘들 또는 그런 관계들이 또 다른 삶을 또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교육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또 공동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전 마을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고 싶고 그 안에서 허물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나요? 네. 자, 우리가 그 교육의 숲 교육나무 강좌 오늘 9강 지었고요. 9강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태형 소장님께 다시 한번 손뼉을 쳐드리면서 우리 교육의 숲에 남기는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3번째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뭐 항상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강의마다 내용. 비반복적 존재였습니다. 네네네. 네, 강의 내용도 조금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강의 내용이 뭐 얼마나 그 마음에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사하는 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조력을 구하시고 또 조언을 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김재영 선생님에게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손뼉을 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